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10살이던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멍을 메우려 노력하셨지만 직장 일로 늘 바쁘셨고, 형은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늘 조용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형이 28배 결혼을 했고, 그때 저희 집에 찾아온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형수님은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오시던 날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사가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수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넘치셨고, 그 따스함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확인하고 제 방을 정리하라고 걱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형수님은 단순한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넘어 저의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중학교 시절 아팠을 때였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저를 위해 형수님은 밤새 저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셨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먹여주죠. 도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형수님은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저희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아와서는 집안일과 저의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형수님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고 그 바쁨의 중심에는 늘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제 공부에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적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약한 과목을 찾아내 함께 공부해 주셨습니다. 형수님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법,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법, 시간 관리하는 법까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형수님은 제게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형수님은 늘 제게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가장 긴장된 시간을 보낼 때도 형수님은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자주 다니시던 때였는데 형수님은 아버지 병간호와 제 뒷바라지를 동시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형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수님은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를, 저녁에는 제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형수님의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때도 제게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흔들릴 때도 누군가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법대에 합격했을 때 형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셨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형수님은 그날 밤 저에게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와 형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생생하게 말이죠.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형수님은 변함없이 제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방학 때마다 형수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셨고 제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저는 처음으로 형수님의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셨던 형수님이 혼자 있을 때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형수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형수님의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영양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시험을 앞둔 날에는 격려의 편지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책상 위에 놓아두시곤 했습니다. 검사가 된 후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형수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주말에 형수님 댁에 가면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셨고,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늘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형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지혜로운 조언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거든요. 전 도련님이 좋은 검사가 될 거라고 믿어요. 형수님의 그 말씀은 검사로서 일할 때도 제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사건을 맡을 때면 저는 형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형수님이 어느 비 오는 날 밤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닌 눈이 붓고 옷이 젖은 채로 찾아오신 형수님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 무슨 일인지 물으며 사무실로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신 형수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고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타드리고 형수님의 어깨에 제 코트를 걸쳐드렸습니다. 잠시 후 형수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 내 남편이 밖에서 애를... 형수님의 말씀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형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지만 형수님은 지난주에 어떤 여자가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이 집 핏줄이니 책임지라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했으며 형수님이 따져 물었을 때 형이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형수님의 말씀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형수님을 배신하다니요. 저는 그날 밤 형수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바로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형을 만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형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형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형이 나오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형은 회사 근처 식당에 들어갔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과 함께 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정말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형에게 다가가자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현우야,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형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내 동생이라고? 형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이모 손에 맡겨졌는데 최근에 그 이모도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어 저희 가족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을 더 추궁했습니다. 왜 형수님이나 저에게 이 사실을 숨겼는지, 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저는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무엇보다 형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아이를 만나왔는데 얼마 전에 형수님이 우연히 그 아이의 이모와 형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 오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과 함께 형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수님은 친정에 계셨고 형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를 왜 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수님은 한동안 말없이 형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형수님의 말씀에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고
형이 회사 근처 원룸에 살고 있다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형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요. 어쨌든 아버님 자식인데 이제 보호자는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과 저는 놀라서 형수님을 바라보았지만 형수님은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의 동생이며 형수님의 시동생이라는 것,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포용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형수님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노나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을 선택하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형수님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형수님께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형수님은 거의 다 됐다며 낯설게 느낄 준호가 좋아할 만한 반찬이 뭘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이 뵐 면목이 없네요. 형수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도련님 가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하지만 함께 견뎌내잖아요. 준호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 도련님 검사잖아요. 여기서 가장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어요? 형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는 가족이고 그 아이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지만 형수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준호도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우리는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형수님은 준호에게 밥을 더 먹으라고 권하시고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형수님의 따스한 배려 덕분에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형수님과 형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처음으로 사춘기 반항을 보였을 때 형수님은 놀라운 인내심과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어 늦게 돌아온 날 형은 화를 내려 했지만 형수님은 형의 손을 잡으며 말리셨습니다. 형수님은 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물어보셨고 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자신의 가정 환경을 놀리는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준호를 꾸짖는 대신 공감해 주셨고 더 나은 해결책을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형수님이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형수님은 늘 준호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그리고 지금은 준호에게 보여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사실 저와 준호는 형수님과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사랑을 주신 형수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준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수님은 저에게 단순한 형수님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신 은인이자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수님이 계셨기에 이제 저도 준호에게 같은 사랑과 지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 흘러다니며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주세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